네, 이번 시간 상황별 응급처치, 응급간호 교육을 맡게 된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교상 벌하고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렸을 때 그 부분 봤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골절 부분에 대해서 좀 골절, 탈구, 염좌 이 부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골절은 우리가 흔히 정형외과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씩 염좌, 삔다든가 인대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뼈가 조금 부러졌다든가. 골절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 좀 가딱 잘못해도 손가락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살짝 부러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골절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 보기 전에 한번 골절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골절 같은 경우가 이 국가고시에 언제부터 나왔냐면, 그래도 꾸준히 나왔죠. 15년도, 17년도, 18년도, 20년도, 22년도 염좌가 나왔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골절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응병 응급처치 중에 골절, 화상,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골절 문제 꼭 이번에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거 넘겨서 골절 부분 보겠습니다. 골절의 정의는요, 뼈에 가해진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서 부러지는 거죠. 부러져서 뭐가 안 부러지는 거죠? 뼈의 연속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골절이라는 건 뼈가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어져 있는데 이어져서 어떤 운동신경을 뇌로 갔다가 운동을 지시를 받으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뼈의 기능인데, 이게 만약에 팔목에서 끊어졌다, 골절이 났다, 그러면 뼈에 연속성에 문제가 생겨서 팔목 아래에 내 손을 어떤 구부리거나 돌리거나 할 수 없는 운동 영역이 제한되는, 바로 그게 골절입니다. 분류를 보시면 단순하게 골절된 경우가 있고 복합, 많이 여기저기 다 골절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 골절은 폐쇄성이다, 막혀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뼈만 부러진 겁니다. 뼈만, 피부 밖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뼈가. 근데 복합 골절은 특히 TA, 교통사고 환자들은 복합 골절이 많이 와 있죠. 뼈가 튀어나와서 뭔가 창상이 이렇게 찔리면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찔리면서 뼈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삐집고 나온 거예요.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부러진과 동시에 다른 주위 조직도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찢고 나오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면서 뭐 그 근처에 있는 장기가 손상이 된다든가 뭐 이런. 근데 이게 복합골절은 개방성 골절, 그래서 개방성이라는 것은 뭔가 뼈가 그 자리에 있던 거가 살짝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주위 장기라든가 피부 밖을 튀어나오는 거죠. 복합골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응급 상황에 많이 오게 돼 있죠. 출혈도 동반하잖아요. 어쨌든 장기 손상을 줬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칼에 살짝만 베어도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몸 안에 있는 그 뼈가 그 저기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장기를 찔렀으니 뭐 피가 안 나오겠습니까? 바로 뇌출혈, 뇌 안에 있는 장기 안에 출혈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혈, 창상 동반된 경우가 많죠. 공통 증상으로는 통증 당연히 있겠죠. 기능 장애 있고요. 신경과 혈관 손상, 감각 손상, 근육 경련, 마비,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고요. 골절 부위가 짧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두 다리가 있는데 다리 한쪽이 골절이 일어나면 뼈가 반드시 있던 게 딱 끊어지니까 아무래도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골절, 탈구, 염좌, 이런 정형외과에서 주로 보는 이 진단명에는 대부분 라이스라고 하는, 이게 라이스 법칙이라 해서요, 이미 정부나 어디서 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RICE, 이 영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대로 고정 차갑게 올리기.
자, 내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 부분을 고정하고 압박하라는 거죠. 압박하고 그대로 놔둬야 되니까 어때요? 이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너무 아프겠죠. 또 그리고 다른 골절을 동반하기 때문에 제2차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대로 고정을 하는데 부목을 쓰는 겁니다. 지지해야 될 부목, 뭐 책이라든가 나뭇가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붕대로 감아서 압박해주고 차갑게 얼음으로 얼음찜질 하는 겁니다. 얼음찜질. 그 부분에 부종이나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엘리베이션. 그래서 RICE 그래서 라이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스, 골절, 탈구, 염작, 부러지고 뼈가 빠지고 인대가 늘어난 사람들한테 반드시 라이스, RICE 그대로 고정하고 차갑게 올려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볼게요. RICE, R은 레스트의 줄임말입니다. 안정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RI의 I는 아이스입니다. 얼음찜질 하라는 거죠. 국소 종창이라 뇌출혈을 줄이고 통증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 갑자기 이게 뛰다가 뭔가 너무 이제 급하게 탁 부딪혀가지고 삐거나 아니면 뭐 골절을 입으면 밖으로 보내가지고 눕히면서 뭐를 해요? 다리를 올려주죠. 다리 올려주고 부목대고 그 다음에 아이스 시원하게 하는데 대부분 그 에어스프라이를 많이 씁니다. 그게 시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 상황에는 그런 게 없으니 얼음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C, 컴프레션입니다. 압박해달라. 그래서 붕대. 우리가 깁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붕대로 압박해주는 거고 엘리베이션,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아시죠? 그 E의 엘리베이션.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준다. 그래서 붓는 거 바로 붓거든요. 골절이 오거나 연자가 오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응급처치는 RIC 라이스다. 그대로 고정하고 차갑게 올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안정, 부목 적용 그대로 고정을 해야 되니까 부목을 써야 되죠. 그리고 냉찜질, 환부 거상 위로 올려달라 엘리베이션. 그래서 손상 부위를 건드리거나 함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골절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반드시 부목을 대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출혈이 있다 그러면 지혈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죠. 직접 압박하셔야 돼요. 지혈. 부목 고정 후 손상된 사진은 거상하고 올려주고 냉찜질로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골절, 간호관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부목이 뭘까요? 부목. 목적은요.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목은 교과서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부러진 뼈에 의한 신경 자극을 줄여 통증 감소시켜주는 거가 있고 또 근육신경 혈관들 그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목. 부목으로 쓸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뭐 책, 그 다음에 뭐 필통, 나무 가지 이게 반듯한 거면 되는 거예요. 반듯한 거. 편편하게. 그래서 딱 그걸 지지할 수 있는 뭐 나뭇가지도 괜찮죠. 뭐. 그래서 뭐 반듯한 것들 뭐 내 가방을 뒤져 가시고라도 그래서 거기를 그 뼈 부분에다가 대고 붕대로 그걸 기점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게 부목입니다. 그래서 골절 부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골절은 무조건 부목을 대고 이동. 부목 비리리, 부목 비비리입니다. 그래서 골절 부목. 원칙은 옷은 벗기지 말고 잘라내죠. 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골절 부위의 감각과 순환을 점검하죠. 맥박이라든가 움직임. 개방된 상처는 소독하고 꼬지로 덮은 후 부목을 댄다. 감염 예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를 옮기기 전 가장 중요하죠.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주고 이송한다. 이미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팔목이 덜렁덜렁한데 그대로 옮겨보세요. 이 뼈가 그 안에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니면 복합골절로 갈 수도 있어요. 더 심한 골절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두고 고정을 한 다음에 옮기시는 거예요. 자, 부목을 사용할 때는 다친 곳의 위와 아래, 관절까지 함께 고정을 해주는 게 맞죠. 네, 그 부분이 아니고 길게. 개방성 골절인 경우, 개방성은 뭐라고 그랬죠? 살을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뼈가. 튀어나온 뼈를 끝을 억지로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곳에 꺼즈를 덮은 후 염증 예방하고 그대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골절의 종류와 처치는 교과서에 이제 한 2장 정도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간혹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서요. 그냥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한번 좀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 쇄골은 이 목 아래 양옆에 있는 게 쇄골이죠. 삼각건을 사용한다. 삼각건, 목 뒤로 돌려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적용하는 거고, 늑골도 삼각건을 적용합니다. 늑골. 척추는 판자 침상을 준비해 줘야 돼요. 앙화이를 눕힌 상태에서 전신에다가 다 침대처럼 눕힌다 보시면 돼요. 그 사람 그 키에 맞는 침대, 판자. 그래서 판자 침상 준비한다. 그 나머지는 보시면 특이한 건 없는데 하악골 볼게요. 하악골. 하악골은 이 턱이잖아요. 턱. 머리 자체를 부목으로 이용하여 붕대로 고정 후 이송. 그래서 옆에 사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턱 아래. 그래서 머리 자체가 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헝겊으로 꽉 부며매고 응급실로 가시면 됩니다. 탈구는 뼈가 관절에서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탈구. 그래서 통증, 기능장애, 부종, 모양 변형, 탈구 부위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처치는 뭐라고 했죠? 라했습니다. 자, 염자는 뭐예요? 염자. 인대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염자가 무엇인지 정도의 정의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뼈가 빠졌다. 그럼 탈구. 탈락됐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탈구. 염좌. 뼈를 지지하는 인대나 기타 조직이 늘어난 상태. 우리 발을 삐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염자죠. 처치는 똑같습니다. 라이스. RICE.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그래서 그대로 고정. 차갑게 올려라. 라이스. 그래서 한번 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화상 환자와 열손상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상은 뭐죠? 불이 불났을 때 내 피부가 전부 다. 그럼 화상의 그레이드 구분을 두는 1도냐, 2도냐, 3도냐. 3도가 더 높겠죠. 더 심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화상은 물론 어떤 약물에 의해서 안에서도 화상을 입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화상은 열이나 전기, 화학물질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쇼크와 감염이 초래되는 전신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피부와 가장 밀접되어 있습니다. 불났을 때 화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기통이 있을 때 화상을 입는 거고요. 또 유기물이나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의해서 피부가 이렇게 화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구분 짓는 건요. 피부 조직의 손상의 범위를 가지고 1도, 2도, 3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얕은 단계 1도. 홍반성은 뭘까요? 빨개지기만 한 거예요. 빨개져요. 우리가 뜨거 하고 딱 데인 거 있잖아요. 수포, 물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기만 하고 빨개요. 통증은 있겠죠. 그게 1도입니다. 간호는요. 화상 똑같아요. 간호가. 흐르는 수돗물에 식히고 멸균들의 침. 요거 2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수돗물에 식히고 멸균들의 침. 그렇죠? 자, 2도의 기준은 화상도 그렇고 꽁꽁 어는 동상도 똑같습니다. 2도는 수포가 있냐 없냐입니다. 수포. 그래서 표피, 껍질이 아니고 그 표피 밑에 조직인 진피까지 침투를 해서 화상이 일어난 거고요. 그건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포가 물집이 생깁니다. 자, 이제 화상에 대한 간호처치를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 뒷페이지에 있겠지만 수포, 물집을 터뜨린다는 아닙니다. 터뜨리면 안 되는 거죠. 수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도 해요. 개를 터뜨리는 순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터뜨리면 안에 피부가 껍질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감염이 일어나기가 아주 좋은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수포는 최대한 유지를 하고 병원에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도는요. 피하 조직, 괴사입니다. 썩는 거죠. 진피를 넘어서 그 안에 신경, 혈관 이런 거 다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사. 그러면 3도 화상까지 입었다. 근데 면적이 몇 프로를 입었냐에 따라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쇼크 아시죠? 쇼크는 거의 가장 큰 응급 상황이잖아요. 혈압 떨어지고 맥박은 오르고 아무튼 의식이 또 소실되고 그래서 쇼크와 감염 예방 보호에 신경 씁니다. 저체온증도 옵니다.
뭐 화상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액체인 중요한 액체인 혈장 수혈이 필요합니다. 전해질 중에. 그래서 혈액 성분 중에 FFP라 해가지고 신선 동결 혈장. 그래서 우리가 헌혈하시면 노란색 아마 보였을 거예요. 노란색 된 거. 그래서 수혈이 필요합니다. 화상의 종류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1도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냥 빨갛게 되는 상태. 그래서 위에 표피 껍질만. 2도는 어때요? 수포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침투 부분이 진피까지 내려갑니다. 3도는 아예 괴사가 돼 있어서요. 그냥 저렇게 까매요. 저게 전신에 온다 그러면 면적이 몇 프로를 화상이 3도가 왔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되냐, 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걸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까매지는 거죠. 타서. 우리 살이 다 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진피, 밑에 피하 조직, 즉 지방층, 근육층 이런 데까지 다 신경까지 다 손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화상 환자의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요거를 잘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화상 환자는 뭐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보시면 안 된다 돼 있죠. 그러면 화상 환자는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것도 좀 하면 안 되는구나. 우선 안 되는 게 더 많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포 절대 터뜨리면 안 됩니다. 감염이 더 빨리 와요. 그리고 불에 탄 의복을 억지로 벗기지 않으며 얼음을 대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불에 탄 의복을 억지로 벗기지 않으며 얼음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얼음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감각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터치하면 안 돼요. 왜냐 의복을 억지로 벗기면요. 이 껍질까지 같이 벗겨져서 결국은 수포를 터뜨리고 이런 안 좋은 균에 노출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파세린 연고, 화상 연고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최대한 현장 그대로 병원에 가서 무균, 균이 없는 상태로 멸균 상태 드레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멸균된 천으로 상처를 보호한다. 이건 맞는 거고요. 심각한 하염 화상인 경우 환자를 눕혀서 깨끗한 담요와 융단으로 덮어 보완한다. 이게 맞죠? 네. 저체온증이 오거든요. 쇼크가 같이 오니까. 근데 만약에 직접적인 열인 뭐 전기장판을 그거는 뭐 화상 입은 사람한테 도 그러진 않겠지만 물론 깨끗한 담요나 융단으로 보온해준다. 여기 맞습니다. 불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화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산성, 알칼리 물질은 최대한 빨리 신속히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세척한다. 산성은요, 피부가 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산성은 빙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산화제 이렇게 왜 아마 영화에서 이렇게 복수를 한다고 막 갖고 쫙 뿌리면 산이 이렇게 연기 나면서 싹 하면서 피부가 녹아버리죠. 그런 유기물질입니다. 독극물이라 뭐 독극물로 분리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했을 때 신속히 산업장에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업장. 신속히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세척한다. 2번 기름 종류 기름 종류는 알코올로 닦아야 돼요. 물로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닦은 후 물로 세척한다. 3번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가면 20분간 낮은 수압을 씻어줍니다. 높은 수압을 하면 더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낮은 천천히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이제 이 부분은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굳이 응급간호 아니고 그냥 기본 간호실무에도 나왔을 것 같아요. 눈에 자 만약에 오른쪽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갔어요. 그럼 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개를 수도꼭지로부터 오른쪽이 높아야 되나요? 왼쪽이 높아야 되나요? 내가 화학약품이 들어간 눈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아니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아래로. 자 오른쪽이 다쳤는데 오른쪽에다 물을 쏟고요. 그 희석된 물이 옆에 왼쪽 눈에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픈 쪽 화학약품이 들어간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세척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면 흘러서 그 멀쩡한 정상적인 눈에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절대 중화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석회가 있어요. 가루죠. 석회가루를 먼저 털어내고 물로 세척한다. 그리고 페놀. 우리 페놀은 공장 폐수 얘기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페놀. 페놀은 기름입니다. 기름. 물이 녹지 않으니 알코올로 닦은 후 물로 씻는다. 그리고 화상에 9 법칙이, 9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한 8, 이제 몇 프로를 화상이 침범했느냐 이 프로테이지를 본 건데요. 실제 이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과거엔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왜 안 나오냐면요. 지금 소아가 틀리고 성인이 틀려요. 그러면 성인은 머리가 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아 18%, 그리고 프론트, 이 다리, 양 다리,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다 가져온 건데요. 이 화상 9 법칙을 보니까 9살은 또 틀려요. 체형이 바뀌니까요. 면적이라는 게. 이 면적을 다, 앞뒤를 다 더하면 100이 되거든요. 14살은 또 틀리고요. 성인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에 이거를 적용하기가 시험 문제 내기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양팔에 99, 앞판 18, 뒷판, 등은 18%. 그래서 이걸 다 더해가지고 몇 프로가 손상이 왔는지 보는 거구나 하는 화상 고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호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끓고 있는 식용유에 화상을 입었어요. 40대 여자가. 화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병원 옮기기 전에 화상연고 바셀린 항생제 발라준다 안 준다? 하면 안 되는 게 많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2번 물집이 생기면 빨리 물집을 터트린다. 안 된다 그랬죠. 터트리면 안 돼요. 3번 화상부에 달라붙은 의복이 잘 벗겨지지 않는 경우 억지로 잡아당긴다. 안 된다 했죠. 껍질 홀랑 벗겨버리면 감염, 폐혈증 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벗기면 안 돼요. 4번 상처를 우선 찬물에 담그거나 찬물찜질을 한다. 이게 정답이죠. 찬물찜질이 맞는 거예요. 얼음물은 아닌 겁니다. 얼음을 직접 대는 건 안 되지만 찬물찜질은 맞습니다. 6번 신체의 장신구는 피부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장신구는 빼셔야 돼요. 목걸이, 반지, 팔찌 뭐 이런 거는 빼는 겁니다. 옷을 일부러 잡아당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장신구는 피부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요. 장신구는 최대한 다 빼셔야 돼요. 또 응급실에 와가지고 많은 처치를 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다 빼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 손상이 있습니다. 열 손상. 열 손상은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저희 전국간호 교과서에는 일사병이 없어요. 그래서 일사병은 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있습니다. 열경련, 열경련, 열피로, 일사병, 열사병, 어떤 고온 다습이라든가 외부 환경, 여름이겠죠 뭐, 어떤 뜨거운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급 상황이에요. 보시면 열경련부터 볼게요. 열경련은 심한 발환입니다. 이게 땀 많이 흘린 거예요. 땀 많이 흘린 거예요.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경련이 일어난 겁니다. 근육에. 그래서 경련이죠. 열경련. 그럼 땀 많이 흘리면 뭐 먹어야 돼요? 땀이 짜죠. 그래서 염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물을 먹이거나 정맥주사, 근육 경련 부위를 마사지해 주는 것이 간호고요. 그래서 심한 발환으로 다량의 염분 소실이 돼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열손상은 무엇입니까? 라면 답은 열경련. 그래서 근육 경련과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 외우기가 좋을 거예요. 그럼 열피로가 있습니다. 열허탈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염분이나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탈수예요. 탈수. 쇼크라고 보시면 돼요. 열피로, 열허탈은 열경련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쇼크입니다. 탈수 쇼크의 탈수. 자, 그래서 증상을 보면 혈관 확장으로 혈압이 낮아지고요. 맥박은 약하고 빨라지고요. 땀이 많이 흘리고 피부는 차고 창백하다. 이거 무슨 증상이었죠? 쇼크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분이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탈수가 오면서 쇼크가 온 겁니다. 예, 저혈량 쇼크 같은 거죠. 한마디로. 안에 체액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오는 탈수에 의한 쇼크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간호 있죠. 쇼크 증상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요.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분 공급, 강심제 사용하기도 하고 머리를 낮추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피로는 탈수 증상과 쇼크가 오는 동반되는 열손상입니다. 조금 심각합니다. 피로가 너무 심해서 밥을 너무 안 먹어서 탈수가 오면서 쇼크가 왔다.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열피로는 쇼크다. 또는 열허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사병은 우리가 흔하게도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운동장에서 교회한다고 땡볕 밑에서 직사광선 머리 정수리로 완전 뜨거운 빛 받았어요. 그럼 푹 쓰러지는 애들이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일사병. 직사광선이 키워드입니다. 직사광선으로 인해 수분이 소실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게 일사병입니다. 두통 현기증 당연히 오죠. 얼굴이 창백하고 피부는 차고 축축해지죠. 그러면 간호는 시원한 곳으로 옮기죠. 그리고 너무 꺾이는 의복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고 뭐 물 먹이고 필요하면 수액 놔주는 거죠. 그래서 일사병은 직사광선이다. 그렇죠? 그럼 열사병은 뭘까요? 일이 커요, 열이 커요? 열이 크잖아요. 그래서 열사병은 더 심각한 겁니다. 열사병이 문제가 좀 내기가 좀 제일 좋죠. 아무래도 증상이 좀 심각하니까. 열사병은요. 우선 고온 다습의 영향으로 아예 너무 열나게 너무 뜨거워서 아예 뜨거워서 이 체온 조절을 중추하는 시상하부 기능이 장애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스위치 작용을 못하는 거야. 열이 올라가면 열이 떨쳐주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전신 증상으로 인해서. 근데 열사병은 이미 고장 나버렸어요. 스위치가.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요.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돼버립니다. 36.5도여야 되는데 안에 열이 40도 이상 고열이 되고요.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땀이 안 나와버렸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땀 분비가 없다. 땀을 안 흘려요. 지금 열 경련, 열 피로, 일사병은요. 어쨌든 땀이 나요. 근데 열사병은 땀이 없습니다. 고장났으니까. 뇌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땀 분비가 없다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열 중증 중에, 이렇게 열 손상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수 상태도 옵니다. 사람이 고열이 오잖아요. 그럼 정신없어요. 거의 쓰러집니다. 거의 쓰러진 거죠 뭐. 그래서 열사병은 어르신이 열나게 햇빛 찡찡 너무 뜨거운 그 한여름에 12시에 물도 안 먹고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열사병이에요. 열심히 열나게 일하다가 쓰러진 거지. 그래서 우리 한번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여름철에. 자, 그래서 간호를 보시면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신부 체온, 이 안의 체온이 너무 고열이다 보니까 원래 대부분 직접 얼음을 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열사병만큼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수 상태가 와요. 그래서 사망률이 있어요. 죽을 수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하냐. 제가 열사병에다 뭐 그려놨어요? 얼음 그려놨죠. 아예 얘는 옷을 활딱 벗겨요. 그냥 속옷만 입히고. 옷을 싹 벗긴 다음에 얼음을 띄워놓은 얼음을 직접 띄운 욕조에다가 그냥 담궈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되세요? 얼음물 찜질을 합니다. 얼음물 찜질. 그냥 물찜질 아니에요. 얼음물 찜질. 미온수 찜질 아니에요. 얼음물 찜질입니다. 그리고 체온 하강이 급선무예요. 아예 차가운 데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찬식염수 관장. 너무 안 떨어지니까 이제 항문으로 시원한 아주 그냥 생리식염수 냉장고에 둔 아주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걸 빼주고 또 넣고 빼주고. 왜냐면 찬물을 섞으면 열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관장으로도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얼음물을 띄워놓은 목욕을 시켜버려요. 얼음물에다가. 왜냐면 혼수 상태가 와 있고 의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얼음물 찜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약간 높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열사병은 가장 위중한 증상이죠. 열손상 중에. 자, 그 다음에 동상이 있어요. 동상.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깁니다. 우선 동상은 이 너무 추운 지역에서 너무 추운 곳에 몸이 노출되면서 얼어버린 거죠. 조직들이. 그래서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동상 부위를 즉시 따뜻한 물에 담근답니다. 난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전기장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뜨겁게 하는 거는 금지. 간접적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다가 담가서 녹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동상 부위에 생긴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화상하고 같죠? 자, 건열 금지, 습열 가능. 이뜻 무슨 뜻이냐면 건열, 난로, 전기장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말고 건조한 열이란 뜻입니다. 그건 쓰지 말고 습열, 아까 따뜻한 물이라든가 따뜻한 수건이라든가 그 얘기예요. 습열. 습열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마사지 금지하시고요. 조이는 옷은 풀어준다. 마사지 하시면 안 되는 게 감각 이상이 와 있거든요. 네, 거기를 막 그렇게 마사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비가 와 있는 쪽을 감각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마찰을 주면서 마사지 하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하지 동상 시, 그러니까 다리가 동상 났을 때는 걷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또 2차. 감각이 없는 다리를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피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상 부위를 올려줍니다. 자, 궤양이 생겼다면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도 오래 두면요 궤양 생겨요. 썩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간호 응급실 대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침대 위에 뭐가 있는지 이 시스템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 뭐 빨간 거, 노란 거, 흰색 이렇게 있죠. 콘센트 옆에. 그게 보시면 녹색에는 산소 호흡기, 산소입니다. 산소. 이제 비강 캐뉼라, 이제 코에다 주는 산소예요.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10리터까지 이렇게 쭉 볼을 올리면 코로 이렇게 슬 하면서 산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뒤에 산소를 주는 산소요법을 하면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 부분은 석션기라 해서 저쪽에 왼쪽에 보이시죠? 석션기. 얘는 가래, 기관지 삭간이라든가 안에 기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가래를 이렇게 자기가 뱉어내지 못하니까 자꾸 쌓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지에 있는 가래를 빼주는 압력으로 싹 이렇게 빼주는 석션 기구입니다. 흡인기죠, 흡인기. 그리고 이제 노란 부분의 콘센트는 뭐 벤틸레이터라든가 큰 장비를 들였을 때 딱 꽂는 양압 호흡기도, 그러니까 폐의 역할을 해주는 큰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걸 꼽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 꼭대기에 그 EKG가 있을 거예요. 그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심박동을 보는 겁니다. 바이탈 사인을 저걸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탈 사인, 수축혈압, 이완결합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이라 해서 산소 포화도 보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냐 안 쉬고 있냐. 그다음에 호흡수까지 여기서는 알아요. 그래서 호흡수 적어져 있고 맥박 중요하죠. 맥박도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면 저게 모니터로 계속 올려주고 또 알람 설정이라면 또 알람도.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99라고 돼 있죠. 100%를 가지고 산소 포화도라고 하고요. 아마 응급실에 가셨을 때 손톱에다 이렇게 뭔가 집게를 집어넣으셨을 거야. 그 수치가 저기 화면에 보이는 99로 돼 있는 세츄레이션, 즉 산소 포화도 수치입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서 동맥혈에서 직접 피를 뽑아다가 그 산소 포화도를 보는 검사는 ABG에서 동맥혈 가스 분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같이 보는 검사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95%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옆에 있는 산소요법을 준다든가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돌아가실 때는 저게 이제 거의 뭐 쭉 떨어지죠. 산소가. 그래서 이렇게 손톱이 파래지고 청색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호흡수고요. 맥박은 지금 맥박수가 안 뜨는 거예요. 맨 꼭대기 지금 맥박수가 안 뜨는 거가 이제 이 전극이 아직 잘못 연결된 것 같고요. 맨 아래가 89에서 45로 돼 있는 게 바로 혈압을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측정해 놓으면 저게 이제 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지금 이 모니터링 본다면 뭐 펄스, 맥박은 지금 뭐 오류가 떠서 안 나오는 거지만 밑에 89에서 45는 이거는 완전 저혈압이죠. 근데 지금 이 환자한테는 지금 아직 정상으로 붙여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병원에 가면 있구나. 그냥 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독이에요. 중독은 여기 옆에 있는 콩물 이렇게 필사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독, 뭔가를 음독하거나 자살을 목적으로 먹었거나 실수로 먹었거나 뭔가 마시거나 약물 중독이 걸렸거나 그런 중독입니다. 음식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해서 부작용 및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고 있고요. 응급실에서는 대부분 중독이 농약이라든가 뭐 음도, 수면제를 먹었고 뭐 아무튼 많이 자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먹죠. 그래서 이 중독 부분은요,
응급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른 병동에 내과 이런 데를 협진을 하긴 하나 엄연히 약물 중독은 거의 대부분 응급처치를 응급실에서 하고 환자 퇴원시키는 것까지가 거의 응급병동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ER 응급실의 파트예요. 이 중독 자체가. 다른 과에 이렇게 전과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응급의학과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구토, 유도법, 구토 금기증이 있어요. 우선 뭔가를 먹었다.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선 자기가 토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토하면 안 되는 대상자가 있긴 하죠. 그래서 우선은 토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약물이 들어가서 위에 갔어요. 위에서 장으로 가면 더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위는 덜 흡수가 돼요. 이게 위에서 장까지 내려가 버리면 장에서부터는 완전히 흡수가 빨라집니다. 원래 장이 소장이 하는 역할이 모든 대사를 다 흡수하기 위해서 있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을 때 빨리 빼내려고 하니까 위에 정도 내려간 거는 빨리 토하게 해서 오버히트를 하게끔 만든다. 계속 구토를. 구역질 반사를 잡아서 구토제, 이피카란 시럽을 사용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계속 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의식이 있는 경우가 가능한 거고요. 수면제 또는 애기들 세제 먹는 경우 있어요. 세제. 이런 거는 구토가 가능해요. 근데 구토를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구토 시키면 안 되는 게 흡입, 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또 질식, 흡입이 될 수 있지. 그러면 무의식 환자는 뭐 구토 일부러 막 등도 들어가면서 구토 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임산부 안 됩니다. 심장질환자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일부러 구토를 시키면 이게 자극이 돼서 심장마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질환자, 경련 있는 사람, 석유 제품 구토 다시 시키면 안 되고요. 우리 시험 문항에는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강산이나 강알칼리 부식성 물질을 복용한 사람을 구토시킨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강산은 식도를 녹여버렸기 때문에 다시 토하게 만들면 다시 식도를 다시 녹일 수 있어요. 중독의 기본 원칙은 목적이 독물이죠. 독극물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이전에 제거하거나 불활성화시키거나 흡수를 지연시키거나 배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독의 기본 원칙입니다. 1번 의식 상태를 확인하죠. 그리고 금기가 아니라면 구토를 유도합니다. 구토, 토하게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위세척을 하고요. 마지막에 반드시 음독한 원인 물질 확인, 증거물을 가져오셔야 돼요. 응급실 오시기 전에. 그래서 주위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얼른 집어오셔야 돼요.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또 해독제가 있거든요. 이제 중독 같은 경우는요. 분류를 보면 2, 4, 5, 5가지 정도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거를 한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바비츄레이트라고 해서 진정제나 수면제, 요즘은 잘 안 써요. 근데 수면제 성분들이 많고요. 이 수면제 같은 경우는 바비츄레이트는 다량의 물과 우유를 마시게 해서 중독을 조금 희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의식이 있으면 구토해야죠. 의식이 없으면 위세척입니다. 위세척. 그리고 약병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쥐약에 관련된 시험이 좀 문항이 나와요. 쥐약은 이게 용혈 작용이라서 이 출혈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 혈관에 있는 피가 다 터지게 한 다음에 애가 죽거든요. 막 피를 토하면서. 그래서 항응고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출혈을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항응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쥐약을 드신 경우에는 혈뇨, 소변으로 피가 나온다든가 혈변, 장기가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발되니까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혈액 응고 시간을 측정이 필요하죠. 이건 피 검사를 합니다. 블리딩 타임이라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비타민 K 주사를 한다. 이게 이제 문항이 항상 나오죠. 다른 거는 모르시더라도 쥐약을 먹었을 때는 비타민 K를 주사하는구나. 다른 거는 주사를 안 하는데 쥐약 성분은 비타민 K입니다. 그건 외우셔야 돼요. 또 쥐약은 구토를 금합니다. 병원 갈 때는 반드시 쥐약병이나 거봉투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위험한 거면 글러브를 끼고 만지세요. 그리고 석유 제품, 강산, 알칼리 제품은 어떻게 하냐? 약산이나 약알칼리 물질인 경우 물을 마셔서 희석시켜주고 하저를 이용해서 중독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석유, 강알칼리는요, 위세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구토와 위세척을 금지합니다. 위세척 자체도 금지합니다. 해야죠. 그래서 석유, 강산, 강알칼리는 조직 순장이 더 꾀해지기 때문에 위세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농약은요, 농약은 예전에 그라목손이라 하는 걸 많이 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이제 공급 중지됐어요. 생산을 안 해요. 너무 농가에서 너무 많이 음독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수로 먹고 화나서 먹고 해서 그 농약성 제초제죠. 뿌리까지 죽이는 제초제. 그 농약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아트로핀을 많이 투여합니다. 옆에 아트로핀 있죠. 예. 얘가 이제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아트로핀을 투여해서 이 농약 드신 분들의 기도 유지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도 협착이 일어나고요. 농약 먹으면 거기가 또 이렇게 다 뭐라 그러죠? 기도가 막히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숨 거의 못 쉬시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먹으면 구강내과하고 바로 저희는 협진을 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다 쓸린다고 해야 되나? 제초제는 뿌리를 녹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기도 유지에 신경 씁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 중독이에요.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중독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또 연탄가스 마시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문제가 되는 게 자, 일산화탄소의 해결법은 산소입니다. 그냥 일산화탄소는 산소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고압 산소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늦으면 죽죠. 왜냐면 체내에 그 헤모글로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라죠? 적혈구.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HB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고 수혈을 정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많이 10 이하로 막 떨어지고 7, 8 된다 그러면 우리가 헌혈할 때 그 빨간 피 있죠. 그걸 다 수혈을 해서 그걸 채우는 건데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이제 산소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일산화탄소가요. 산소보다 200배 이상 결합력이 높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안 붙고 일산화탄소와 붙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폐병원에 이송하여 100% 산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독 사은별 응급처치 7번째 중에 중독 부분 하겠습니다. 중독은 음식이나 약물, 독성이 강한 진통제, 수면제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쥐약, 그 다음에 세제, 어린아이들이 못 모르고 향기 나니까 세제 같은 거 마시고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제, 세제, 이제 우리 연예인들을 통해서 가끔 보죠. 음독, 자살의 목적으로 뭔가를 마셨을 때 빈초산도 있고요. 약도 많죠. 수면제, 과다 복용해서 오는 경우 또 이런 지방이나 이런 근교에 농촌 이런 데 곳에는 농약 같은 거, 제초제 이런 거 먹고 오는 경우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독 중에 음식이나 약물 독성에 의해서 이제 부작용이 오고 기능 장애 일으켜서 결국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것을 중독이라 하고 중독이 걸리면요. 우선 의식이 있으면 웬만하면 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토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구토 금기 대상자는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구토 유도법, 구토 금기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 금기증 같은 경우는 유도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등을 두드리면서 의식이 있는 경우에 수면제라든가 세제 이런 건 좀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을 오바이트를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토하게 한다든가 어떤 학생이 자기가 너무 비관스러워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본인이 집에 있는 이런 알약이 많길래 그걸 다 집어먹고 순간 자기가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손가락을 넣어서 좀 일부분 토하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역질 반사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구토제가 이페카라는 시럽이 있습니다. 이 시럽을 가지고 토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수면제, 세제 구토 가능합니다. 보시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수면제, 세제, 구토 가능하다. 수면제, 세제, 구토 가능. 자, 구토 금기는요. 금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금기하죠. 그래서 구토 금기 대상자는 무의식, 질식 우려인 사람, 임산부, 심장 질환자는요. 이게 너무 구토를 많이 하게 되면 심장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경련 환자는 안 되겠죠, 당연히. 석유 제품이나 강산이나 강알칼린, 빙초산 같은 거 이미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다시 위에 있는 거를 끄집어서 다시 토했을 때 다시 식도가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석유, 강산, 강알칼린은 부식성이 강하니까 그런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구토를 일부러 시키지 않는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보시면 이제 구토의 기본 원칙은 있어요. 기본 원칙이 뭐냐면 동물이 혈액에 흡수되기 전에 혈액이 흡수되기 전이라는 소리는 우선 식도를 내려가서 위 정도 머물러 있고 그 시간이 좀 짧다 그러면 많이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꼭 제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거 뭐하네. 자, 동물이 혈액을 흡수되기 이전에 제거하거나 불활성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흡수를 지연시키는 거고 또는 배설 좀 빨리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까지 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1번 중독의 기본 원칙은 의식 상태 확인. 반드시 의식이 있냐 없냐 차이 많습니다. 2번 금기가 아니면 구토를 유도한다. 수면제라든가 세제 이런 거. 그리고 3번 필요시 응급실에서는 위세척을 합니다. 4번 반드시 음독한 뭘 먹었는지 알고 오셔야 돼요. 뭘 먹었는지 모르고 오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음독한 증거물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보호자는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 그냥 쥐약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쥐약을 어쨌든 가져오셔야 됩니다. 응급실로. 그래서 응급실에 꼭 그 환자가 먹은 증거물을 들고 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보시면 자, 중독에 우리 책에 271페이지 쪽 하고 있죠. 그래서 221페이지 쪽 보면 지금 273페이지부터 바비츄레이션, 중독, 그다음에 석유 제품, 강산 알칼리, 농약, 일산화탄소 이거를 한 2페이지 정도에 나눠져 있는데 그걸 한 표로 만든 겁니다. 우선 보시면 구토를 금지하냐 안 하냐 그 정도, 그리고 위세척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환자를 발견하시면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는 않으셔요. 실제 중독 환자가. 뭐 심폐소생술, CPR, 심정지까지 오는 경우보다는 어쨌든 응급실로 빨리 이송을 해서 위세척을 하시는 게 가장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는 하나 그 약물을 어떤 약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또 살릴 수 없냐 있냐 아니 구분 지어집니다. 그래서 바비츄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좀 있어요. 지금은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좀 그냥 안다 그러면 진정제, 수면제로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중추신경계 활동을 억제, 그러니까 뇌의 활동을 억제해서 이제 진정시키는 거죠. 세데이션이라 해서 조용히 또는 수면, 너무 잠이 안 오니까 뇌의 활동을 조금 중지시키면서 이렇게 잠을 들게 하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 실제 자해 목적으로 많이 드시죠. 네. 그래서 다량의 물과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 중독물질을 희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의식이 있으면 구토 유도하죠. 의식이었으면 위세척을 응급실에서 합니다. 약병을 가져오셔야 돼요.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쥐약은 좀 특이합니다. 쥐약은 시험에 나올 때 꼭 키워드가 나와요. 쥐약은 키워드가 뭐냐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여기 비타민 중요합니다. 비타민. 쥐약, 비타민, 쥐약, 비타민. 쥐약은요. 이 쥐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다 터져서 죽습니다. 출혈, 팍 이게 출혈. 그러려니 항응고 성분이 들어있어요. 쥐약 자체가. 그래서 밖으로 혈변, 또 대변, 또 혈뇨, 소변에서 계속 피 섞여서 나오고요. 대변도 다. 왜냐면 안에 있는 장기 안에 혈관 자체가 다 터지는 용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적혈구를 파괴해가지고 출혈을 일으켜서 나오는 거니까 병원으로 이송하여 혈액 응고 시간 타임을 측정하고 필요시 비타민 K주를 주사하고 수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오지선다에는
쥐약이 나오면 비타민 K를 주사한다. 이게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쥐약병이나 겉 포장을 사진 찍어 오셔도 괜찮고요. 가져오셔도 좋고요. 뭐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 강산 알칼리 같은 경우는 이게 산이기 때문에 우리 빙초산이나 이런 뭐라 그러죠? 위에서 나오는 위액 같은 게 시큼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산성화를 시켜서 이 소화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강산 강알칼리 이런 부식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도가 이미 한번 먹어서 꿀꺽 삼켰을 때 이미 식도를 통과해서 이 식도가 열상을 입었거든요. 헐어요. 완전 괴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노랗게 여기가 고름이 아니고 완전히 혹시 욕창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괴사될 시즌에 이 까맣게 되기 전에 노랗게 아예 고름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강산 알칼리 이런 부식성을 먹으면 이 식도 안에 점막이 거의 다 뭐 노랗게 궤양이죠. 농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미 삼킨 거를 다시 또 구토를 하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뭐 그게 완전히 치료법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토 금지입니다. 석유 제품들. 보시면 물을 마셔 희석시켜 주거나 근데 의식이 있을 경우에요. 하제를 이용해서 중독 물질을 몸 밖으로 하제가 뭐예요? 설사하는 거죠. 이렇게 몸 밖으로 빼주는 게 치료고 우선 병원에 오셔야 돼요. 병원에 오시고 구토와 위색척을 금지합니다. 금지입니다. 금지. 문항에 나온다 그러면 중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낸다. 그러면 쥐약은 비타민 K 주사하는 거고 석유 상산 강알칼리는 위세척이 금지입니다. 구토와 위세척을 금한다. 이게 답이죠. 농약은 농약 종류에 따라 아트로핀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기도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일산화탄소 농약은 요 뒤편에도 알려드리겠지만 아트로핀은 저렇게 앰플로 생긴 것 중에 하나죠. 일산화탄소는 CO죠, CO. 일산화탄소는 우리 연탄가스 중독에서 많이 나타나는 물질이고요. 가스죠, 가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옆에 산소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일산화탄소의 치료는 무조건 산소입니다. 왜냐면 이 우리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하고 더 짝꿍이 잘 돼요. 그래서 200배 이상 좋습니다. 결합력이.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붙어서 움직이질 않고 이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일산화탄소하고 붙어서 움직여서 산소 공급에 차질을 주죠. 그래서 발견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100% 산소를 공급하는 고압 산소요법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산소 치료다. 이게 중요 키워드입니다. 위세척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세척액을 준비해요. 응급실에서. 생리식염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1회에 성인은 250cc 정도 준비하고요. 5살 미만은 한 100cc 정도 준비해서 이 세척액에 넣고 1분 동안 간을 막고 있다가 이 위간이죠, 위간. 윗속에 튜브로 저 생리식염수를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쪽을 막고 또 그를 흡인기를 통해서 다 뽑아내는 거죠. 석션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석션하고 집어넣고 석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석시켜준다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것을 자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치기로 눕혀서 계속 언제까지 위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희석이 될 때까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세척액이 맑게 나오면 이제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세척은 최소한 한 2리터 정도 시행을 하고요. 한 번에 250cc 집어넣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위세척하는 방법은 이렇다 볼 수 있어요. 구토 유발제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구토를 유발시키는 토하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페카 시럽 같은 게 구토 유발제이기도 하고요. 위세척하는 거 그냥 키워드로 뭐 보시라고 썼는데 지금 코나 입을 통해서 위까지 굵은 간을 집어넣죠. 생리식염수나 증류수를 1회 한 250cc 정도 넣어가지고 최소 한 2리터 정도 넣었다 뺐다를 하고요.
세척액이 맑게 나오면 그쯤에서 좀 멈춥니다. 그래서 근데 복용한 독극물이 강산, 강알칼리, 양잿물, 염산, 황산, 뭐 빈초산 이런 것은 석유 이런 경우는 효과가 거의 없어서 많이 시행하지 않고요. 그 외의 것은 위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활성탄은 의학용 숟가루인데요. 일반 숟가루에 고온 고압 처리를 해서 약물의 흡수 능력을 늘린 거예요. 목탄 아시죠? 목탄. 숯입니다. 숯. 활성탄은 숯이에요. 숯은 위장관에 남아있는 약물을 어떤 것이라도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달라붙게 해서 대변과 함께 몸 밖에 빠져나오게끔 하는 것이 활성탄. 그래서 우리가 위세척하고요. 활성탄 투여를 또 이제 투여를 한 다음에 그 관을 해요. 그래서 위세척 그 관에다가 활성탄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 위성탄. 그래서 목탄 쑤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타이레놀 대표적인 타이레놀을 많이 먹거든요. 아세타미노펜. 근데 타이레놀 경우는 해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뮤테란이라는 이름의 주사제를 사용하고 유기인계 농약인 경우는 아트로핀과 팜이라는 주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 강산과 강알칼리는 어쨌든 많이 문제가 돼요. 양잿물. 양잿물 무엇인지 알죠? 이렇게 탄 냄비 같은 거 씻는 거. 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다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실제 양잿물을 본 적은 없으나 이제 이런 뭐 식기류 이런 거 씻는 아주 강한 그래서 탄 거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양잿물, 염산, 황산 이런 거 정말 위험한 건데 이런 에탄올, 시안화물 그다음에 그 석유, 메탄올 같은 것은 활성탄하고 결합이 또 어렵대요. 그래서 활성탄을 위세척도 금지지만 활성탄도 쓰지 않습니다. 실제. 구토제는 이페카라는 시럽이 있어요. 이제 하제 같은 경우는 설사를 일으켜가지고 빼내주는 거죠. 어쨌든 몸 안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헹궈가지고 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독 분야는 그렇게 처리한다.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림 좀 우리 응급실에서 뭘 쓰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농약 관련된 건데요. 운독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농약 같은 경우는 저렇게 농약함을 이번에 제공 한 1, 2년 전에 농가에다가 제공했다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기가 잘 돼 있고 실수로 먹지 않게끔. 근데 대부분 농약을 그 어디죠? 바카스 이런 병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을 때 이제 그라목슨 2012년도에 이제 중지가 된 농약 성분인데 제초제예요. 아예 뿌리까지 죽는다 해서 아주 살충제, 제초제. 살충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제초제는. 그래서 이 그라목소리 하는 거가 녹색이거든요. 약 자체가. 그래서 녹색이라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화가 나거나 진짜 자살을 목적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라목소 환자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에서 급성 작물 중독 그러면 막 그라목손. 그래서 진단명에다가 우리가 그라목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라목손은 이제 중지가 돼 있고 이런 농약 제재에서 입원을 하면 위세척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위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양잿물이라든가 뭐 우리가 구할 수 잘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산 뭐 이런 거 어디서 구했나 몰라. 그래서 그런 걸 드신 분들은 위세척 금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활성탄 위세척 한 그 튜브에다 활성탄 넣는다 그랬잖아요. 아트로핀 주사하고 그럼 밑에 보시면 활성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뭐예요? 이게 목탄이잖아요. 숯입니다. 숯. 이 구멍 난 부분 있잖아요. 이런. 요거 이제 가루내 가지고 하는 건데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납품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225에서 100g. 만약에 약물 중독이면 농약 몇 cc를 먹었냐 그거 대비해서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그람수를 정하는데 그냥 대략 성인은 100g 정도 투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세척한 그 관에다가 이 100g을 믹스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활성탄 제제라서 그 위 안에 있는 장에 있는 그 약물을 다 끄집어서 얘가 숯이 걔를 흡착을 시켜요. 그래서 쫙 끌고 대변까지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물 중독이고요. 2022년도 국가고시에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디나 다 통하는 건데, 무의식환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으로 눕힌답니다. 옆으로 흡인을 방지하고 기도의 이물질이 나올 수 있게끔 용이하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답은 1번입니다. 자, 중독시 응급상황 한번 볼게요. 자살을 목적으로 다량의 바비추레이트 산염을 복용한 의식이 혼미한 환자의 응급처치로 오는 것은, 의식이 혼미하죠. 혼미하면 구토를 하면 돼야 한대요. 구토를 하면 안 됩니다. 1번 위세척입니다. 위세척, 구토 위세척인데 바비추레이트는 강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정제나 수면제 위주니까 위세척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고. 그리고 중추신경격제인 바비추레이트 중독 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정신이 혼미한 경우 각성을 위해 커피 마신다. 의식이 없으면 뭔가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아니죠. 2번 중독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누구나 봐도 맞는 답인 것 같네요. 3번 볼게요. 의식이 혼미한 경우 구토를 유도한다. 의식, 혼미, 의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식과 관련된. 이거 지금 국가고시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의식과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 혼미하다는 소리는 명료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나 뭐 비슷하게 봐야 됩니다. 의식 상태가. 의식이 혼미한 경우는 구토 안 됩니다. 자, 3번 구토 안 돼요. 자, 4번 병원으로 후송하기 전 가능한 한 영양 섭취 시키면 돼야 안 돼요. 기도 흡인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기도 흡인. 자, 그래서 답은 4, 5번도 아니죠. 5번 금식해야 돼 우리. 5번 중추신경계 억제제인 이 수면제를 먹고 문제가 생겼는데 5번 중추신경 흥분제를 먹여 각성 효과를 기대한다. 또 답은 아닙니다. 주주신경계 각성제나 억제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각성제는 뭐 카페인, 커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신속하게 제거한다. 의식이 없으면 구토 안 돼요. 이게 1번하고요. 3번은 의식이 없는 경우잖아요. 없는 경우인데 뭔가 먹이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제거한다는 거는 뭐 입안에 뭐 알이 남아있다든가 그럼 그걸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광범위적으로 2번이 답이죠. 영양 섭취는 일부러 시키면 안 되고 금식하는 거고. 5번은 흥분제 먹이면 안 돼요. 자, 강한 알칼리산입니다. 이거 뭐라고 했죠? 강한 알칼리산, 양잿물, 항산,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거, 부식성 물질이죠. 중독되었을 때 우선 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달걀 흰자위를 구강으로 먹게 한다. 아, 이거 안 맞죠. 환자를 토하는 거, 그 다음에 위세척, 안 맞는다 그랬습니다. 세척, 거꾸로 오게끔 한다는 거 안 된댔어요. 구토 금기, 위세척 금지입니다. 구토, 위세척 금지. 10개 탄 식초물 아니죠.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로 희석시킨다. 이게 맞죠. 환자, 위세척 안 맞아요. 강산 알칼리는 위세척, 구토 금지입니다. 그래서 강한 산, 알칼리 이거에 대한 응급을 이해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유일하게 강하고 강산, 알칼리 이런 강한 부식성 물질을 먹은 음독의 경우는 중독 시에는 구토와 위세척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약물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우선 시행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약물 중독. 병원에 와갔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바이탈사인입니다. 바이탈사인. 나머지는 안 맞죠. 바이탈사인 하고 그 다음에 위세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약물 중독만 돼 있지 여기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는 안 써놓은 것은 바로 위세척을 구분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중독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기본 처치를 물어본 것이니까 당연히 바이탈 사인을 측정한다가 답입니다. 독약이나 약물을 과량 복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독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예견되는 약물 중독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로 옳은 것은 쇼크 아니죠.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의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위세척을 내가 어떻게 해요, 위세척?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약물 용기를 확인한다. 쥐약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구토 금기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용기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수면제 등 경구 약물 중독으로 인한 의식이 있는 환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치로 오는 것은 수면제 먹었어요. 근데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어떠라고 그랬어? 금기상이 아니면 오타났네요. 구토를 유도하여 신속하게 환자의 장을 비운다. 답은 3번입니다. 우선적 처치잖아요. 위세처가는 것도 맞긴 하는데 우선적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구토를 그 현장에서는 시킬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있다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구토가 맞죠. 또 수면제는 구토가 가능하다 있습니다. 중추신경 흥분제 먹이면 안 된댔어요. 중독의 위험이 있는 약물을 다량 복용한 환자의 경우 약물의 흡수를 억제하기 위한 응급처치로 오는 것은 흡수 억제. 여기는 뭐 강산 알칼리라고 구분 안 뒀잖아요. 그냥 중독의 위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 구토 유발과 위세척입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투석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우선시 되는 요법은 아닙니다. 활성탄도 마찬가지고. 리니디도 쓸 수 있으나 우선시 되는 건 아니에요. 구토 유발 위세척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이상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